안녕하십니까. 회계 강의를 맡은 다한회계법인의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어,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재무회계를 통한 우리 세무신고를 간략하게 인건비 신고랑 법인세 신고, 부가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무일정, 세 번째 정빙의 종류, 네 번째 거래정빙 수치 여부, 다섯 번째 거래정빙 관리까지 해서 1차 시를 마치고 이어서 2차는 회계 기초 개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및 계정 과목 그리고 손익계산서 구조 및 매출원가에 대해서 2차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세무신고, 즉 인건비 신고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회계를 크게 나누면은 영리 회계와 비영리 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비영리 회계라는 것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그 비영리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사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부르이토끼 단체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이러한 비영리 법인들이 그러한 기부금 받고 목적 사업에 쓸 때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회계를 비영리 회계를 합니다. 즉 비영리 회계는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영리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식부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로 해서 저 엑셀로 많이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비영리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아까 세무신고, 법인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 등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회계는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주식회사가 대부분이고 요즘은 이 주식회사보다는 이런 협동조합이죠. 그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이제 설립되고 있는데 협동조합도 크게 이제 영리회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협동조합은 크게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일반 협동조합하고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회사를 구분해 보면 협동조합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이 있고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일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 법인이 동일합니다. 즉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목적 자체가 태생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고 우리 이제 이런 비영리 법인은 고유 목적만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식부기로 작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산현황표 회계에서는 자산현황표와 또 그다음에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수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걸 대부분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으로 해서 엑셀로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적으로는 우리 비영리 법인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신고, 즉 임금비 신고는 꼭 필요하지만 영리 법인하고 달리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영리법인은 이 비영리법에 달리 수익과 지출을 매년 매일 그리고 또 매달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 작성하면서 때가 되면은 그렇죠 임금비 신고나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꼭 해야 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의 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까 자산 현황표고
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자산해당표가 영리법인의 재무상태표와 동일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지계산서가 우리 영리법인의 손익계산서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산해당표와 수지계산서는 단식북이, 즉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딱히 작성 원리가 뭐 없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하는 자산해당표나 수지계산서는 딱히 작성 원리는 없지만 우리 영리 법인이 만들어야 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같은 작성 원리가 있고 양식이 많이 이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비영리 단체는 고유 목적을 이제 하면서 아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불이토끼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면 이런 법인은 기부금을 받아서 목적 사업인 불이토끼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 기부금의 금액이 적거나 그러다 보니까 목적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영리 법인이 기부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그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목적 사업에서는 즉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 순수하게 비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리 법인과 같이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대부분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수익 사업 직접 하지 않고서는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적 여력이 안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불이토끼 단체가 주위 여러 곳으로부터 충분하게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불이토끼에 도움은 되겠지만 모든 비영리 법인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뭔가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이 이제 이렇게 수익 사업 하지 않을 때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수익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반납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영리 법인이 그러니까 그 비영리 회계가 있고 영리 회계가 두 개가 생깁니다. 비영리 법인 안에 영리 회계 즉 그 수익 사업 하는 쪽에 회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래 목적 사업 회계가 두 개, 비영리 회계 두 개가 이제 생기고 또 이걸 연말에 가서는 이 두 개를 통합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렸듯이 수익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한 지붕에 한 집안에 이제 고유 목적 사업하는 가족과 수익 사업하는 가족이 두 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고유 목적 하는 가족과 수익 사업 가족은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생각해가지고 각각의 목적 사업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 수익 사업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또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수익 사업 쪽은 또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라든지 부가세 신고 등을 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 쪽은 기존 수익사업 하기 전처럼 똑같이 직원이 있다라면 직원의 인건비 신고만 하게 되고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 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쪽은 수익사업 개시하기 전이나 동일하게 세금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렇게 수익사업 하는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 안에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가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비영리법인은 한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를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비영리회계 쪽에는 기존처럼 자산해당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영리회계는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비영리회계에서는 수지계산서를 그 기존대로 만들고 영리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개를 통합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산해당표랑 재무상태표는 양식이 너무 다르고 작성 원리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개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지계산서하고 손익계산서도 결국 통합을 해야 되는데 수지계산서와 손익계산서도 작성 원리라든지 양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는 자산해랑표라든지 수지계산서를 비영리 회계 쪽에서는 이제 버리시고 이제 이 비영리 회계도 영리 회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연말에 비영리 회계의 재무상태표와 영리 회계의 재무상태표가 통합이 되고 또 비영리 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영리회계 손익계산서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된 하나의 비영리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복잡해지고 원래 비영리 목적사업 회계는 이러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자산행위표와 수익계산서로 하면 되지만 나중에 이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 즉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를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비영리회계 쪽에 자산행위표와 수익계산서 대신에 똑같이 영리회계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영리회계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 비영리가 수익 사업을 하느냐? 원래부터 저희래서 주식회사가 뭔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거죠. 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비영리법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그러한 비영리법인이 왜 수익 사업을 하느냐? 우리 그런 주식회사, 영리를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그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사업을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그런 목적사업을 하고자 수익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인은 1년 동안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빼고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매년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일반 영리를 하는 주식회사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쪽에서 이익이 생기게 대해서는 똑같이 100%를 법인세를 내면은 비영리 쪽에서는 목적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거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영리 법인이 향하는 그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50%까지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식회사가 뭔가 식당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총 수입을 벌고 비용을 써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많이 100만 원 생겼다. 이익이 100만 원 생기면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 지금 그 법인세율이 바뀌었지만 법인세율은 기존에 10% 계산이 편하게 10%라 보면 1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면 주식에서는 그냥 그 100만 원에 대해서 10%의 10만 원을 대략 법인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런 식당을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으로서 식당을 해가지고 수익을 벌고 비용을 써서 100만 원 이익이 나면은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0%인 법인세 1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의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그 100만 원에서 50%, 즉 50만 원은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만 원에 대한 법인세율 10%에서 5만 원만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뭐 영리와 비영리에게서 법인세에 있어서 법인이 행하는 수익 사업에 있어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는 5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면받은 이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다음 해부터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목적 사업에 잘 쓰라고 법인세 감면해 준 건데 그 다음에 목적 사업을 쓰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감면받은 법인세를 쓰지 않은 해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영리 법인들 보면은 대부분 그 감면받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음 해부터 목적 사업에 아까 예를 들면 불우이익 돕기다 그러면 불우이익 돕기 기금으로 다 쓰기 때문에 이 감면받은 법인세를 초과 납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비영리와 영리가 있는데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 그다음에 일반 처음부터의 영리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세무 신고, 그다음에 전략 수립을 위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러한 우리 영리 법인들이 1년 동안에 해야 되는 세무 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천세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천세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인건비 신고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매월 10일 날 이게 전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비용을 쓰게 되면은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은 반대로 거래 정빙이라는 것, 즉 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 전표 같은 것들 그런 거래 정빙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비용 쓴 거에 대해서 이런 거래 정빙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비용으로 쓰게 되면서 그 직원들로부터 거래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래 증빙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매달 발생하는 인건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면 그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증빙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0일을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원천세 신고 뭐 원천세 신고하는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를 하느냐? 이거는 원천세라는 말은 뭔가 원천적으로 세금을 뗀다 해서 뭐 그렇게 붙여질 수도 있는데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즉 인건비 신고를 가만 보시면은 신고할 때 그리고 근로자한테 인건비 줄 때는 계약된 매월 지급할 금액에서 4대 보험이라든지 세금을 떼고 나서 나머지만 지급하고 그 뗀 4대 보험과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세무서에다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지급을 하면서 그 전액 다 지급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원천하고 나서 떼고 나서 나머지만 지급한다 해서 이걸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태, 신고하는 행태가 크게는 정직원, 우리가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을 납부하는 이제 정직원이죠. 뭐 그런 인건비 신고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일용직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펜션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많은 야간이나 낮에 알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용직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용직도 아니고 정직원도 아니지만 이제 사업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한테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뭐냐? 프리랜서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니까 내가 사업자가 필요할 때 어떤 일정 대금을 주고 그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인건비로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요 이제 정직원이나 일용직이 아니고 인건비 즉 프리랜서로 이제 신고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알고 있지만은 프리랜서를 세법상 이렇게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에서 보면 프리랜서 크게 또 두 개로 구분합니다. 두 사람으로. 한 사람은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로 하고 한 사람은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인데 뒤에 좀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이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그러한 프리랜서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를 하고 그러한 프리랜서 일을 일시적으로 하는 이제 단발성이나 일시적으로 하는 그러한 프리랜서를 기타 소득자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건비를 이제 이렇게 세금을 원천하는데 이 원천하는 세금에 대해서 매월 하고 나서 매년 1년이 지나면 한 번은 꼭 그 원천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왜 정직임금비죠. 매월 4대 보험 원천하고 세금도 원천하는 정직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0일까지 우리가 뭐 13월에 보너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꼭 해서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 그 급여를 가지고 정확한 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내가 12달 동안 원천을 신고되면서 그 납부한 세금이 있겠죠. 근로소득세. 그거랑 비교해 가지고 많이 이제 납부를 했으면 한걸 받는 거고 뭐 매월 납부한 것 보다 적게 매월 납부한 것이 적게 납부했다라면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이제 납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때 대부분 이제 환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13분의 보너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산하는 게 없습니다. 1년이 지났다 해서 하는 거 없고 그냥 매월 10일 날 원천 신고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일용직은 이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원천세 신고는 그냥 대략적으로 몇 명에 대해서 총 얼마를 줬다. 이런 이제 총괄적인 신고가 매월 10일 날 하는 원천세다 보니까 일용직들은 이제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상세적으로 한 번 더 보면 인적사항이 있죠. 이 어떤 일용직이면 우리 편의점의 알바생의 그 이름이 뭐고 주인번호가 뭐고 각각 알바생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각각에다가 얼마씩 이제 일용직 급여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하는 그런 그 신고를 지급명세서 제출이라 하는데 일용직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이제 지급명세 제출합니다. 즉 그러니까 일용직에 대해서는 야, 자, 요건 11월 달이다. 그러면 11월 달에 우리 편의점 알바생한테 뭐 급여를 주게 되면은 12월 10일까지 원천 신고를 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냥 다시 11월 말일까지, 그 자세하게 이 알바생의 인적사항 등을 넣어가지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나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 경우에는 정산을 언제 하느냐? 1년이 지나면 다 우리 그 사업자들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달입니다. 그리고 뭐 성실 사업자는 6월 말까지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프리랜서들은 5월 31일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우리 정지원처럼 연말정산 이렇게 하듯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원천 신고 다음에 부가세 신고. 이제 부가세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물건값의 10%인 부가세를 받기도 합니다. 받기도 하고 또 사업자도 이제 비용을 쓰게 되면은 그 지급하는 비용에 별도로 10%인 별도 저 부가세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게 되고 또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를 받고 지급하는 것들을 갖다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납부를 하게 되고 내가 상대방한테 지급한 부가세는 이게 돌려받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이 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조금 소규모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이제 법인 사업자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이고, 뭐 그다음에 개인 식당 같은 경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식당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보다 개인 사업자가 소규모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는 원래 1년을 부가가치세법은 1년을 두 개로 나눕니다. 이제 원래는 보통 1년을 이제 단위로 이제 세금 신고하는데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개로 나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1기라 그러고 6개월치를 하반기 6개월을 2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6개월치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에 대한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는 거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 6개월은 다음에 1월 25일이니까 올해 뭐 7월부터 12월까지는 24년 1월 25일까지 부가 신고를 하는 개인 사업자 이렇게 두 번만 하고 두 번 신고를 하는 건데 뭐 신고를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신고도 하고 이제 납부할 부가세가 있으면 납부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는 두 번 하게 됩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는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두 번보다는 다시 1기를 갖다가 또 반으로 나누고 2기도 반으로 나눕니다. 즉 1기는 1, 2, 3월, 4, 5, 6 이렇게 나누게 되고 2기는 7, 8, 9, 10, 11, 12 이렇게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1, 2, 3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4월 20일까지 하고 또 하반기도 7, 8, 9에 대해서 10월 20일까지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1, 2, 3월 달과 7, 8, 9 신고하는 것을 예정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예정 신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 하는 7개월, 6개월치를 7월 달에 하고 7월 25일까지 하고 하반기 6개월을 1월 25일까지 하는 이러한 그 신고를 뭐라 그러냐? 확정 신고를 합니다. 확정 신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가 없습니다. 확정 신고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두 번과 확정 신고 두 번이 있는 거죠. 법인 사업자 즉 1, 2, 3월 거를 이 예정 신고를 4월 2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7, 8, 9를 아니 4, 5, 6을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또 7, 8, 9를 10월 25일까지 예정 신고하고 10, 11, 12를 이제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보다 소규모도 많고 법인 사업자지만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도 개인 사업자처럼 부가세 신고를 4번 하게 하는 것보다는 1년에 2번만 확정 신고를 하게 하자는 것이 자 뭐냐? 이 법인 사업자 다 그렇지는 않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6개월치입니다. 뭐 1기든 2기든 6개월치에 그 공급가입 즉 매출액이 1.5억 미만인 그런 법인 사업자도 그 다음부터는 개인 사업자처럼 부가세에 예정 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 신고만 하고 예정 신고 때는 세무서가 그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부하게 하는 그런 세무신고의 편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업자고 법인 사업자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천세도 하고 있고, 부가세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1년이 지나면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종합소득세인데 법인은 1년이 지나면 다음에 3월까지,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음에 5월까지, 성실사업자는 6월 말까지 하지만 이렇게 1년 동안에 내가 총 벌어들인 수입이 있고 그래서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단기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 수익에 대해서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3월까지 납부하는 거고
그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개인으로 한다면 식당에서 총 벌이는 1년 동안 수입해서 총 비용을 빼고 이익이 나면은 이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다음에 5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법인세율 가표가 이제 원래는 2억까지는 10%, 뭐 2억 초과 200억까지는 요 금액이 2억이냐 2억 초과냐가 단기 순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매출액이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매출액의 세금, 법인세나 종합세 내는 게 아니라 총 매출액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은 거, 즉 그걸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2억 이하는 9%, 2억 초과해서 200 이하는 19%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10%, 20%인데 올해 내년부터 조금 이제 1%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개인 식당에 총 1년 수입해서 총 비용을 빼고 당기순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당기순이익에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에서 무려 45%까지 그러니까 이 이익의 구간별로 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아주 큰 대기업,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큰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법인들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중소조, 이게 소기업도 있고 중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 매년 이게 당기 수익, 이익이 발생하면 참 좋겠지만은 이익이 계속 발생하다가 이런 코로나 같은 악재를 만나면 매출이 줄거나 뭐 매출은 주는데 고정비가 그대로 가지고 이익이 줄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까지 이익이 나가지고 법인세를 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22년도에는 이익이 많아서 법인세를 이제 납부했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 23년도 와가지고는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올해 계산해 보니까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이 손실에 대해서 상당하는 이제 22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세에서 올해 손실 난 거에 상당한 만큼을 갖다가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를 23년도에서 환급을 해주는 예, 법인세 환급도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이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세금들을 환급을 발발 해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자금 압박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를 이제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 초과한 거는 다음 연도로 또 이월되기도 하는 이제 우리가 그 이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월 결손금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결손금은 우리 발생한 이익에서 이제 납부할 이익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납부된 세금을 환급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우리 이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 예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1년 단위로 신고 납부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제 미리 한번, 예납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거를 이제 뭐라 하냐? 중간 예납이라고 합니다. 중간 예납. 그래서 1월부터 보통 대개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이거를 다가 법인 사업자는 8월 30일까지 6개월치에 대해서 법인세를 예납적으로 납부하게 되고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가지고 5개월 이내, 즉 11월 30일까지 그 6개월치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도 1년 지나면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이 8월 말까지 냈고 11월 30일까지 개인 사업자 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지나면 이제 한두 달 지나면 내년이 되면 법인은 내년 3월에 이제 그 이 1년치 23년 1년치를 다 법인세 신고 납부하겠죠. 그때 나오는 세금에서 지금 내가 8월 달에 이미 예납한 법인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빼고 내년 3월에 납부하게 되는 거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년치에 다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종합세를 내년 5월 달에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된 금액에서 이제 11월 말에 내가 예납적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차감을 하고 내년 5월 달에 납부하는 이게 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신고 납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금을 뭐 3월 달, 5월 달에 한 번에 내면 힘드니까 예,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간 예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하다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간혹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또 인해 가지고, 폐업이 많이 있었죠. 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폐업을 하는데 무슨 내야 될 세금이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설명드리면은 폐업 시에도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폐업을 한다. 내가 이제 오늘 폐업을 한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뭐 이제 올해 23년도에 6개월치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는 7월 20일 날 부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개인 사업자가 그대로 간다면 내년 1월 25일 날 부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 날짜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냐? 부가 신고를 이제 해야 됩니다. 폐업할 때는 반드시 부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7월 1일부터 오늘 날짜 11월 뭐 17일인가요? 16일까지에 대해서 부가치 신고를 갖다가 11월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즉 12월 다음 말 죄송합니다. 12월 다음 달 25일까지, 즉 12월 25일까지 이제 부가세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오늘 폐업한 날 때까지의 총 수입에서 그다음 총 비용을 빼가지고 이제 법인은 법인세를 내년 3월 달에 하셔야 되고 개인은 내년 5월 달에 요 오늘까지 11월 16일까지에 대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시더라도 폐업할 때까지 부가 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 이걸 이제 그냥 표현만 하고 하지 않아가지고 추후에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대부분 부가세 신고를 보시면 다 25일입니다. 이제 원천세는 10일이고 부가세는 이제 25일입니다. 뭐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그리고 뭐 예. 그다음에 폐업일 다음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그다음에 이렇게 신고됐지 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뭐 20%이거나 40% 부당 무신고다 하면 40% 납부세액의 20% 40%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고 그리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라는 것은 이제 신고 기한 이후부터 이렇게 이자 상당액 그 이자 상당액을 1년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한 또 납부 불성시 가산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부가 신고를 안 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나 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폐업을 하고 힘들어서 이런 신고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소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꼭 챙기셔야 되는 그리고 폐업일까지 법인세는 신고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 시까지 이제 그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다 생각. 편의점을 내가 운영을 하다가 올해 이제 몇 년 전부터 편의점을 운영해 오다가 오늘 이제 폐업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 이 편의점 안에는 폐업할 당시에 편의점 안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겠죠. 상품 그걸 이제 재고자산이랍니다. 재고자산. 근데 이렇게 폐업을 할때 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상품을 잔존재하다, 즉 남아있는 상품이다 해서 잔존재하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편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편의점이 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 기계장치나 비품, 건물, 자동차 등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폐업을 할때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폐업 시점, 오늘 시점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내가 단순히 상품이나 재고자산 즉 재화를 가지고 있다 해서
왜 부가세를 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 오늘 만약에 이제 그 편의점에 팔리지 않는 상품이 있다 상품이 있으면 결국 이 상품은 내가 문을 닫고 뭐 다른 데다가 헐값으로 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폐업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판매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납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법에서는 폐업할 당시에 이런 갖고 있던 이런 상품,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그 폐업할 때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 판매되는 가정을 해서 그게 상당하는 부가세를 폐업 시 잔존재에 대한 부가치세를 해가지고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에 대한 부가치 납부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고정자산, 아까 말한 기계장치, 냉장고를 샀다. 냉장고를 샀는데, 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같은 비품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가치세를 폐업할 때 2년이 지나지 않은 비품이나 그러한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자, 냉장고를 살 때, 처음에 냉장고를 살 때 2년 이내에 냉장고를 살 때 부가세를 주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뭐 삼성이든 LG에다가 냉장고를 200만 주고 살 때는 220만 원 줬겠죠. 부가세 20만 원을 이제 같이 주고 냉장고를 구입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때 20만 원을 이제 그 구입한 부가 신고 기간에 환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를 환급받았는데 이 환급받은 부분이 이제 2년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비품을 갖다 구입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있다면은 요 받은 그 구입 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20만 원에 대해서 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일수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갖다가 이 폐업할 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또 폐업 시 잔존재에 대한 부가치 납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업을 할 때 이러한 부가치세 납부를 없애려면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다 땡처리한다 그러죠. 다 그 당시에 팔아야 됩니다. 팔고 헐값이라도 팔아야 이제 추가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부가치 납부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기계 장치라든가 비품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회계에서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고정자산들을 구입을 하고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재고사상 같은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오늘 10%시니까 10년이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예를 건물을 살 때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10년이 안 지난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그 환급받은 건물 구입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폐업할 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강화상각자산이죠. 아까 말한 기계장치라든지 비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은 그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거, 처음에 구입할 때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받은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 산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취득가액에서 경과 일수, 경과된 가세 기간인데 가세 기간은 부가가치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년을 1월부터 6월까지를 1가세 기간, 7월부터 12월을 2가세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재고 자산이 이제 3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내가 이제 오늘 편의점을 이제 폐업을 했는데 요 안에 빵이며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음료수며 이런 것들이 3천만 원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원래는 더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다. 그리고 남아 있고 이게 6개월 전에 이제 좀 뭐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6개월 전에 폐업하기 6개월 전에 이제 냉장고를 1,000만 원 주고 보이티 별도로 구입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오늘 요 하반기 힘들어가지고 이러한 편의점을 이제 폐업을 했다 가정을 하면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이니까 이걸 팔면 원래는 부가세가 있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이제 부가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3천만 원짜리를 내가 그냥 오늘 다 팔았다 하거든 사업자한테. 그러면 3,300을 받겠죠 제가 부가세까지. 그래서 그 300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이제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하고 요 폐업하면서 12월 25일 오늘 폐업했다 그러면 다음 달 25일까지 즉 12월 25일까지 요 300만 원과 그리고 지금 냉장고를 살 때 이제 1,000만 원의 부가세 100만 원 해가지고 웨이트로 구입한 거죠. 근데 6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구입했으니까 1가세 기간만 지난 거예요. 6개월이 한 가세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때 받은 100만 원, 매입세 100만 원 중에 이제 2년이 되려면 총 4가세 기간이지 않습니까? 1년이 2개니까 2가세 기간이 4가세 기간이 지나야 이제 매입세 추가로 부가세 납부하는 게 없는데 지금 6개월 전이니까 1가세 기간만 지났으니까 3가세 기간이 안 지난 거죠. 그 3가세 기간에 해당하는 75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이제 1가세 기간이 이제 25만 원이니까 빼고 나머지 3가세 기간에 해당하는 75만 원에서 총 375만 원을 갖다가 이제 12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요 추가로 375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 폐업 시 잔존재하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빙의 종류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세무신고나 이걸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 거래에 대한 그 증명으로 증빙을 주고받습니다. 거래 증빙이라 하죠. 거래 증빙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러한 거래 증빙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증빙은 모든 회계 세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자의 장부를 정리한다. 즉 기장을 해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기가 되면 부가세 시기나 원천세 시기나 법인세 시기가 되면 이제 세무신고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모든 회계 세무의 기초가 사업자들이 거래를 할 때 주고받는 증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거래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냥 거래증빙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서 지금 1차 시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빙이란 것은 사업자들 보유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이제 원래 사업자는 있든 없든 간에 아까 말했죠. 비영리법인은 사업자 동증이 없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러한 사업자들은 결국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특정 시점, 즉 대개 1년은 단위로 하죠.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영 성과도 파악해줘.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뭐 내 자산이 얼마인지, 내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 성과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꼭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러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업자는 본인의 경영성과나 재무 상태를 제3자에게 이제 공시도 하고 이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아주 기초가 바로 정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빙. 이제 모든 이런 정빙을 통해서 이제 기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제 근데 정빙은 크게 사업자가 이렇게 매출을 하면서 발행하는 증빙이 있고 그걸 매출 증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는 매출도 있지만 매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입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을 수취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무수히 증빙을 발행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정리해야만 그 사업자의 그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의 종류를 일단 보면은 크게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죠. 이 계산서는 면세를 거래할 때, 즉 농산물을 거래할 때는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고 가세를 거래할 때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금계산 계산서 말고도 요즘은 이제 카드 전표가 많죠. 이 카드로 이제 결제하거나, 그다음에 카드로 구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카드가 없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뭐 현금을 주고 이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매출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죠. 그런 현금 영수증도 있고 그 거래증빙이고, 그다음에 간이 영수증이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이제 우리가 이제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간이 영수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딱히 뭐 이렇게 어떤 형식이라든지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비를 설명하기 전에 이 공급 대가와 이제 공급 가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급 대가란 거, 대가. 대가는 뭐냐? 공급 가액에다가 플러스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 안에는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회계법인의 기장 서비스가 어, 10만 원이다 이래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자한테 생계세 발행할 때는 11만 원에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11만 원을 공급 대가라 부르고 10만 원을 공급 가액이라 부르고 만 원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다. 그래서 이제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에 대한 용어를 갖다가 조금 정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고, 요즘은 이제 이 세금 계산서가 예전에는 사업자들끼리 종이로 이게 발행을 먹지를 돼가지고 발행해가지고 뭐 주고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주고받게 되죠. 즉 어떤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양식을 통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메일로 주고받는 이제 그런 이제 전자세금서, 전자계산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단 계산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면세품, 면세 거래를 할 때는 이제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즉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들, 부가가치세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용역이라든지, 용역이나 제한은 이제 유형의 물건이고 용역은 이제 서비스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받고 예를 들어서 정비를 받는다면은 계산서를 받겠죠. 그냥 병원은 면세니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농산물을 산다. 그래서 또 농산물 살 때도 이 농산물도 면세니까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가세품을 거래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뭐 물건값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이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또 겸용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겸용 사업자. 어떤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편의점에는 뭐 편의점보다 코스트코죠. 코스트코나 우리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는 면세도 있고 가세품도 많죠. 공산품은 거의 다 가세고 농산품은 이제 면세입니다. 이렇게 공산품도 공급을 하고 농산물 같은 면세도 공급하는 이런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를 겸용사업자를 한다. 겸용사업자. 이거 좀 못합니다. 겸업사업자입니다. 겸업. 그러니까 면세와 가세를 같이 한다. 면세만 하는 사람은 면세사업자, 가세만 취급하는 사람은 가세사업자를 한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제 전자로 발행할 때는 꼭 필수사항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내가 발행한다 그러면 우리 다내기 법인이 여러분 다내기 법인의 그 등록번호와 다내기 대표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의 등록번호가 필수사항입니다. 그 성명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받는 사의 대표자는 필수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작성하는 연월일 오늘자 2023년 11월 16일, 16, 17일이죠. 이렇게 작성 연월이 이제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그 안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계산서는 그냥 공급 가액만 있겠죠. 부가세는 없고, 즉 계산서는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꼭 필수사항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 전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법인 카드가 있고 이제 개인 카드가 있습니다. 개인 카드는 이제 개인 신용에 의해서 발급받는 카드고 법인 카드는 법인 사업자가 그 법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이제 발급받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법인 개인 자 카드는 법인 카드나 개인 카드와 상관없이 개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거래 증빙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 카드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 증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카드나 법인 카드는 종류를 따지지 않고 내 사업과 관련하여서 지출해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자료, 즉 거래 증빙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출장 시 개인 카드로 기름을 넣거나 뭐 식대를 지출한 경우 그러한 카드 전표를 받아와서 돌아와서 회사에다 제출하면은 회사는 비용 처리하게 되고 이제 개인들은 출장자들은 그게 개인적으로 쓴 돈을 다시 한국 돌려받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발급받는 건데 카드 전표는 카드를 긁으면 나오는 전표고 현금을 주면 받는 거. 자, 그게 이제 보통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음, 발급받을 때 내 핸드폰 번호나 주민번호로 발급받아서 이게 받는 그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증빙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번호로 이렇게 찍어서 발급받는 영수증을 현금 영수증을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인데 자 우리 사업자 재무제표 작성할 때 거래증빙은 소득공제용은 기초자료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 법인카드 개념 달리 개인카드도 다 되지만 현금 영수증은 꼭 지출증빙용으로 즉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만 우리 사업자의 재무제표 작성 시 여러 가지 거래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소득공제용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아주 소규모,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조그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뭐 파는 물건들을 사게 됐을 때는 그 분한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거래에 대한 대가로 증빙을 받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거다 그런 걸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 받게 되는데 또 간이영수증을 고도로 이용하다 보면은 톨게이트 가서 때 간혹 이제 현금을 내게 되면은 조그만 종이 주죠. 그런 것도 간이영수증이 됩니다. 뭐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 카드 전표도 아니고 세금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간이영수증이 된다. 그런 이제 세금계산서와 달리 이런 간이영수증은 형태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간이영수증은 거래 증빙이긴 합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간이영수증이 증빙이 되지 거래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데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증빙 불비 미수치 가산세라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내가 5만 원을 매입을 하고 만약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럼 3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그 5만 원에 대해서 정빈 불비 가산세라고 한 2% 됩니다. 2%를 이제 법인세 신고 때나 종합신고 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영수증이 이제 수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바로 우리가 적격 증빙이다. 이렇게 적격 증빙 또는 법적 증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거래 증빙은 법적 증빙과 간이영수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우리 경조사비는 쉽게 말하면 상가집에 가서 이제 보통 뭐 10만 원, 20만 원, 5만 원을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래증빙 수치가 안 되죠. 강요 수준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조사비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 적개증빙 대신, 즉 강요 대신에 청첩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카드점표를 이제 반드시 수취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인수수로 수취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체증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라고 받는 이체증. 그다음에 뭐 거래명세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기 이전에 받는 거래명세표, 그리고 계약서 등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거래증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체증, 거래명세, 계약서는 거래증빙은 아닙니다. 그냥 거래에 대한 어떤 증명일 뿐이지 거래증빙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거래증빙은 크게 이제 아까 말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카드점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 이제 이 네 가지가 거래증빙이고 이런 이체증이나 거래명세 계약서는 거래증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점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고 그러고 이제 법적증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간이영수증이 있게 됩니다. 또 1차 시에서 이제 거래증빙을 이제 어떤 종류가 있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이 거래증빙을 수치를 이제 해야죠.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증빙을 꼭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 근데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증빙을 꼭 주고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따져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거래증빙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자 내가 뭔가 지출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카드점표, 현금영수증, 가행수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자 어떤 거냐? 내가 이러한 거래가 제야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야. 또 물건을 공급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용역을 내가 제공하거나 내가 용역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거나 이런 경우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거래 이후에 이렇게 지급한 이러한 돈들이 있죠. 이러한 그 돈이 지출한 대금이 이 거래 이후에 환급되지 않아야 됩니다. 돌려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입니다. 내가 거래를 해가지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꼭 거래 증빙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이 거래가 제야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대가여야 되고 두 번째 일정 기간 이후에 그 지출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 두 개가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격증빙, 즉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되고 자 밑에 것처럼 제야의 공급이나 용역 서비스 대가가 아니야. 이 거래가 제야의 공급이나 용역 서비스 대가가 아닌 경우에 아닌 거나 또는 일정 기간 이후에 돈을 돌려받아. 지금은 돈이 지출됐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이 돈을 환급받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체증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래명세표 같은 적격 거래증빙 아닌 것들로 대신할 수 있다. 꼭 거래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요즘 많이 주식회사보다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어서 협동조합의 예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트코라는 대형 할인마트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많은 협동조합인 한살림이 있습니다. 뭐 한살림을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코스트코와 이 한살림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지출합니다. 가입비. 근데 이 가입비 두 개가 코스트코의 가입비와 한살림의 가입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 두 예를 가지고 자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되냐. 즉 내가 코스트코 가입비를 낼 때 또는 한살림의 가입비를 낼 때 반드시
코스트코에서 또는 한살림에서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되냐? 거래를 한 거죠. 내가 가입비를 냈으니까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되냐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러한 지출이 재하의 공급이나 용역 서비스의 대가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경우에만 증빙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지출한 가입비가 나중에 환급되지 않아야 돼요. 환급이 되면은 증빙을 받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을 보겠습니다. 재하의 공급이나 용역의 서비스 대가인가? 보면 내가 코스트코나 한살림에 가입비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 매장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즉 뭐요? 나는 그 코스트코나 한살림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좋은 물건들을 갖다가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 즉 서비스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 가입비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코나 한살림은 둘 다 용역의 대가이고 재이니까 거래 증빙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요건을 보면, 즉 이걸 오늘 가입비를 내고 나서 이후에 가입비가 환급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한살림의 경우와 코스트코를 보면은 코스트코는 1년이 지나면 이 가입비가 소멸되겠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살림의 가입비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이제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지출한 가입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건에서 한살림은 일정 기간 이후에 지출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증빙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내가 지출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코의 가입비에 대해서는 꼭 거래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카드를 받든 세금 기단서를 발급받든 받아야 되나, 한살림 가입비는 이러한 거래 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다. 이걸 좀 더 쉬운 예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 매월 임차를 내죠. 자, 그때 보시면은 이 보증금과 임차료를 가지고 자, 직접 보증금을 지급할 때랑 임차료를 매달 지급할 때 거래 증빙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재하의 공급이나 용역의 대가인가. 자, 내가 왜 보증금을 내고 임차료를 내느냐. 잘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이란 거,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공간을 갖다가 활용하고자, 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고 매월 임차를 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은 둘 다 충족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낼 때나 임차를 낼 때 둘 다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거래 증빙 그 대가로. 자, 근데 두 번째 요건 잘 보십시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보증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돌려받게 되는데, 자, 매달 내는 임차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한 달 지나면 소멸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 보증금의 경우에는 그냥 이체만 하게 되겠죠. 내 통장에서 이체만, 계약서를 쓰고 이체만 하게 되지 거래 증빙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료는 매달 지급할 때 우리가 뭐 일반 가세자 하면 꼭 생계서를 받아야 되고, 임대인이 간이 가세자다 그러면은 뭐 간이 영수증이라도 꼭 받아야 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 증빙의 종류를 설명드렸고, 거래 증빙은 이렇게 꼭 받아야 되는 부가 있고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거래증빙 수치를 이제 어떤 분이 가끔 질문합니다. 이럴 때 거래증빙 꼭 받아야 되냐 하실 때는 요 두 가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은 돌려받는 경우만 했는데, 자, 내가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제하나 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증빙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또는 개인사업자가 불이익복귀 기부금을 낸다. 기부금을 내는 이 지출은 첫 번째 요건인 제하나 서비스 대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지, 이 기부금을 내므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재화를 받으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지출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부금은 이제 단체들이 1년 지나게 되면 우리한테 그런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주는 거지, 이 기부금 영수증이 거래증빙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거래증빙을 주고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거래증빙을 꼭 수취해야 된다. 되게 중요하죠. 거래증빙은 걸 모든 회계 세무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거래증빙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뭐냐? 서비스 용역 제한 공급이나 서비스 대가가 아닌 경우도 아니면 거래증빙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이후에 지금 지출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때 지출할 때 거래증빙을 수취하지 않아야 된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래증빙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증빙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가 발행하는 거래증빙도 있고 이 발행 또 받는 증빙도 있고 그 거래증빙의 종류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 나는 평소에 사업자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 관리 차원에 보면은 이제 거래증빙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증빙은 당연히 먼저 매출, 내가 발행한 증빙과 이제 그다음에 매입 증빙으로 이제 구분해서 관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매출 증빙은 내가 발행한 거 상대방한테, 세경사는 따지면 빨간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증빙은 이제 파란색이 되고 이렇게 세경사서 따지면 받은 것만 상대방.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매출 증빙, 매입 증빙도 보면 어 세금 계산서냐, 카드 전표냐, 그다음에 간이영수증이냐, 이 세 가지로 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매입증빙을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받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받은 증빙을 이제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한테 받은 증빙을 이제 관리할 때는 매출 증빙은 뭐 이렇게 내가 세금계산서, 카드증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되겠지만 내가 남한테 상대방으로 받는 매입증빙 등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맨 처음에 항상 내가 상대방으로 받는 거 있죠. 받은 증빙은 항상 그 상대방 사업자가 가세 유형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가세 유형. 내가 어떤 걸 매입한 그 상대방이 가세 유형, 즉, 자, 일반 가세자냐, 간이 가세자냐, 면세 사업자냐, 비영리 법인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하다. 이 네 가지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매입 증빙은 내가 그 매입한 사업자가 네 가지 가세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인지가 이제 먼저 파악돼야 이 거래 증빙 관리가 됩니다. 그걸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러한 가세 유형,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서 이제 식당에 라 뭔가를 출장을 가가지고 어떤 어떤 매장에서 뭔가를 구입했어요. 했는데 처음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과연 어떤 사업자일까? 네 가지 중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이 첫 화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보면 상담 메뉴에 보면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아래쪽 가시면 사업자 상태 확인이 있는데 번호로 조회가 있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그 내가 매입한 출장을 가서 새로 거래한 그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서 그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가 부가가치세 일반 가세자 가세 유형이 일반 가세자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뭐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런 사업자 이 번호는 자 부가가치세 간이 가세자다. 근데 자 간이 가세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세금 계산서를 발급 사업자냐,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냐. 간이가세자가 이전에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간이가세자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연 4,800 미만 간이가세자 또는 4,800 이상
8천만 원 미만 이제 간이가세자. 그래서 4,800 미만 간이가세자를 세금에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그러고 4,800 이상 8,000까지의 간이가세자를 지금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라고 합니다. 고가치가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까 네 가지였지만 돌아가시면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 비용단체지만 이 간이가세자가 실제는 이제 두 개 쪼개졌다.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가세자. 원래 모든 간이가세자가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일정 요건이 되는 연 매출액이 4,800을 초과하면서 8,000까지인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입증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세금계산 계산서와 이제 간이영수증 이렇게 이거 증빙별로 이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세자로부터 받은 이제 일반 가세자로부터 수취한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자, 우리가 그 매입을 할 때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이제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을 때 그 상대방이 일반 가세자예요.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데 일반 가세자와 그다음에 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 가세자로부터 이게 죄송하지만 이 일반 가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 가세자로부터 수취한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이렇게 또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가세자 외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그리고 이제 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가세자 이런 분들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빙은 그냥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간영수 이렇게 보시면 자, 매출 증빙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면 됩니다. 매출. 내가 발행한 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냐,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이냐, 간이 영수증이냐. 그리고 간단하게 세 개로 관리를 항상 하면 됩니다.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매입을 한 거, 매입으로부터 상대방을 받은 거는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간이 영수증, 그다음에 아까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죠. 매출 증빙은. 근데 이 매입한 증빙은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두 개로. 하나는 일반 가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 가세자로부터 얘기죠. 부터 수취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그리고 그 이외의 가세 유형한테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된다. 그러니까 매출 증빙과 매입 증빙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자, 일반 가세자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 중에서 자, 이거는 좀 중요한데 일반 가세자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 중에서 자, 그 승용차 유지 비용이 있죠. 기름을 우리가 주유소 기름을 넣고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받은 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은 자, 이 3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에 같이 관리를 합니다. 4번으로 묶어서 관리합니다. 자, 원래 일반 가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 가세자로 받은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여기다 같이 3번에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중에 일반 가세자로부터 받은 카드 전표 중에서 승용차에 기름 넣은 거는 3번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4번에서 관리를 합니다. 4번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냥 승용차만 그렇죠. 그다음에 승용차 외에 자 화물차나 승합차에 기름을 넣고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3번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제 근데 승용차에 기름 넣고 받은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만 이렇게 4번에 같이 관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승용차 중에서도 경차 있습니다. 경차. 경차는 이제 그냥 이 승합차와 화물차에 기름 넣은 것과 똑같이 3번에 일반 가세자와 생리에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가세도 수취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에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값도 3번에서 관리하거나 4번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3번에 관리하는 건 어떤 것들이다? 경차, 화물차, 승합차에 기름 넣고 받은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은 3번에서 관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승용차에 기름 넣고 발급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4번에서 관리한다. 이게 4개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우리가 받은 거래증빙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은 종류별로 또 하고, 이게 3번과 4번처럼 이렇게 이제 일반 가세자와 세금에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사한테 받은 거냐, 그 외의 자료한테 받은 거냐, 이렇게 올라가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통비죠, 교통비.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전표를 받았다 하면 그 카드 전표는 4번에서 관리하면 4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택시비 말고 교통비도 그렇고 접대비가 있습니다. 접대 우리가 이제 거래처들과 식사하고 뭐 골프 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비용들도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전표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4번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예. 이게 보면 자, 4번에는 교통비 접대비 구입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비용에 해당하는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은 같이 4번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출 정빙은 생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간이영수증,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관리하시면 됩니다. 잘 구분하셔가지고. 근데 매입 정빙은 똑같이 생산서, 계산서와 간이영수증하고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이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다시 두 가지로 즉 뭐예요? 제가 일반 가세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도 받은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과 그리고 그 이외이자 자 뭐 면세사업자, 비영리 법인, 그다음에 그 세금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가세자 이런 사람한테 받은 이제 그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은 따로 두 개로 구분한다. 이게 3번, 4번이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또 그 승용차, 그러니까 승용차에 기름 넣은 것들, 기름을 넣고 뭐 수리를 하고 이제 받은 그런 카드 전표는 4번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근데 승합차나 화물차, 경차에 기름 넣고 발급받은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은 3번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거래 정빙의 종류, 그다음에 거래 정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 사업자들이 거래 정빙 어떻게 매출 정빙과 매입 정빙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시를 조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